자, 계속해서 설계에 대한 부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논리적인 설계에 대한 부분, 관계 설정까지 했었죠. 자, 관계 설정을 우리가 한번 직접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학사 관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과 과목에 대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과목은 어떻게 선정할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은 여러 명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겠죠. 역시 한 과목은 여러 명의 학생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 관계는 다에 대한 관계가 되겠죠. 관계에 대한 부분을 그릴 때는 다에 대한 관계니까 여기 보시면요. 릴레이션십에 대한 부분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가운데 보시면은 many to many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에 대한 관계가 되겠죠. 학생과 과목은 다입니다.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제가 아까 그렸던 내용들하고 좀 다른데요. 표기가요. 표기는 모델에서 보시면요. 모델 프로퍼티 노테이션을 보시면은 표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로지컬하고 물리적인 표현들 다 이렇게 한번 보였죠. 설정하시면은 이와 같이 다에 대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자, 교수와 과목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시면은 한 교수는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되죠. 그 다음에 한 과목은 또 여러 명의 교수에 의해서 하나의 과목이 여러 명의 교수에 의해서 가르쳐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학과에 대한 의미로 본다면은 하나의 학과에 대한 의미로 본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과목은 한 교수님에 의해서만 가르쳐지겠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 크게 본다면은 그 과목이 또 여러 교수님에 의해서 가르쳐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 학과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면요. 교수는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되고 한 과목은 하나의 교수에 의해서만 가르쳐질 수 있다 그러면 1대 다에 대한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대 다에 대한 관계로 표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번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교수 과목 간의 관계를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릴레이션십 프로퍼티를 보시면요. 설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서머리를 보시면은 1, 2, 0, 1, 5, 뭐로 되어 있습니다. 1대 다로 되어 있는데요. 관계 설정을 보시면은 필수와 선택에 대한 여부까지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교수는 과목을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지금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하나 이상의 과목을 지도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교수지만 과목을 갖다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되겠죠. 어떤가요? 하나 이상 과목을 가르친다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카디널티에서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 5, more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번 설정한 거 볼까요? 자, 이렇게 바꿨었고요. 과목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떤 과목이 있다면은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는 한 명이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겠죠. 만약 과목은 설정이 되어 있지만, 개설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뭐예요? 그 과목에, 그 과목을 갖다 가르치는 교수가 배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과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릴레이션십 타입을 보시면요. non-identifying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과목이 뭐냐면은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이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가 할당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때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부분 설정하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다음 부분 이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논리적인 데이터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 봤던 엔터티 타입과 관계에 대한 부분 정의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논리적 데이터 설계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ERD로 정의가 되는데 그때의
E와 R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엔터티와 릴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약어가 되겠죠. E와 R이 됩니다. 이게 다이어그램이 되겠죠. 엔터티와 그 다음에 R, 릴레이션십이 되겠죠. 이에 대한 다이어그램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ERD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선정된 엔터티와 그들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데이터베이스 설계 자체를 갖다 변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설계가 변경이 되면 뭐예요?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뭐냐면 그 데이터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엔터티와 릴레이션십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갖다 정확하게 정의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개발 기간을 지연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용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요, 세 번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부분들은 식별자와 속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들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건 뭐냐면은, 세 번째로 이제 설정이 되겠는데요. 식별자나 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의가 되고, 향후에 수정이 발생되더라도 수정을 갖다 가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엔터티와 그 다음에 엔터티 간의 관계 자체에 뭐냐면은 변화를 주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엔터티 내부에 있는 식별자나 아니면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하는 부분들은 논리적인 DB 설계의 근간 자체를 갖다 바꾸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음 설명들의 속성에 대한 부분도 설계 당시에 한 80% 정도, 나머지는 20% 정도는 운영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속성이 추가되거나 때에 따라서는 설정된 속성 자체가 삭제가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식별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식별자는 엔터티를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앞에서 봤던 학생이라는 어떤 엔터티가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엔터티를 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학생이라고 하는 뭐예요? 학습거리 시스템에서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가 두었던 것이 학생 엔터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관리되는 데이터는 뭐다? 학생에 대한 어떤 신상 정보가 되겠죠. 따라서 관리되는 학생에 대한 신상 정보를 갖다가 뭐냐면 구분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명의 학생에 대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져서 관리가 될 겁니다.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건 무엇이 될까요? 주민번호 가능하겠죠. 식별자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될 겁니다. 주민번호,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학번이 되겠죠. 학번,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겁니다. 자, 주민번호도 가능하지만은 학번보다는 길기 때문에 가능한 편리한 학번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학번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엔터티를 구분할 수 있는 이름, 다시 말해서 식별자가 됩니다. 일반적인 식별자는 우리가 물리적인 설계에서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하게 되죠. 선정 기준을 보시면요, 자주 이용되는 속성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보단 학번을 이용하게 되죠. 주식별자로 선정되는 속성의 개수를 적절히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번이라는 하나의 속성으로 학생이라는 엔터티 타입 내에 저장된 레코드들을 식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하나의 어떤 속성으로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적절하게 속성 개수를 정한다라는 건 이제 지나치게 많게 되면은 뭐예요? 조건절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할 때 하나의 레코드를 찾아서 수정이라든지 삭제하기 위해서는 웨어절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학번은 뭐고 학번이라고 예를 들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속성이 있다면 속성 1번은 뭐고 and 속성 2는 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쿼리문이 만들어질 겁니다. 하나의 레코드를 삭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주식별자로 설정된 속성의 수가 많다면 그만큼 쿼리가 길어지고 복잡해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일련 번호라는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속성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서 실제 엔터티 ERD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D에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학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리고서 한번 우측 마우스 클릭해 보시면 속성이 있습니다. 이들 속성 중에서 학생이라는 엔티티 타입 내에 학생들을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을 선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이름은 학번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학번. 타입은 우리가 스트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학번이 유일한 식별자라고 한다면 하나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름. 학번이 유일한 식별자라고 한다면은 학번이 뭐예요? 이렇게 일단 정의해 놓고 보시면은 하나의 엔터티 내에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보는 게 가능하죠. 하나의 엔터티 내에 이와 같이 두 개의 속성이 지금 존재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학생이라는 엔터티 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식별하는 유일한 속성은 뭐다? 학번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번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하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속성들 중에서 뭐냐면은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프라이머리 키의 역할을 하는 속성들은 다른 속성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위에 기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된 속성들에 대한 부분들은 위쪽에, 그렇지 않은 나머지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들은 아래쪽에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식별자에 의해서 속성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속성은 보시면요, 엔터티 타입의 성격을 나타내는 항목,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격이라면 어떤 것이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자, 엔티티 타입에 대한 성격,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이라고 하는 엔터티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건가 한번 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학번 보겠습니다. 학번은 아까 프라이머리 키로 정의를 했습니다. 유일한 식별자로 봤었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학생이라는 엔터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성격들, 학생에서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어떤 건가 보시면요, 학번, 이름, 그 다음에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런 기본적인 어떤 정보들을 갖다가 관리를 하겠죠.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은 학생이라고 하는 엔터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속성에 대한 정보들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과목에 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과목 보죠. 과목도 어떤 게 있을까요? 과목에 대한 이름이 있겠죠. 과목 이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과목에 대한 코드 정도로 생각할까요? 과목 코드 이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되나요? 해당 과목이 있다면은 그렇겠죠. 과목 코드에 대한 이름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과목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 정도, 이 정도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제 과목이라는 엔터티에서 이들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아까 잠깐 ERD에서 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속성에서 보겠습니다. 과목 코드 한번 올려볼까요? 보시면은 코드 하나 추가하고요. 그다음 데이터 타입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향후에 이제 뒤에 하게 될 도메인에서 우리가 좀 더 쉽게 데이터 타입에 대한 부분을 선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 자, 그리고 설명, 상세한 과목에 대한 설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에 대한 부분이 식별자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목이라는 엔터티에 대한 성격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속성들은 이름 설명 정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5번째 과정 이어보겠습니다. 자, 5번째는 도메인에 대한 정의가 되는데요. 앞에서 이미 정했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 타입과 크기 그리고 제약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중요한 부분들은 뭐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설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일정한 규칙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속성은 향후에도 추가 내지 삭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추가 내지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속성에 대한 데이터 타입, 크기, 제약사항을 정할 때 초기에 정할 때도 일관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용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한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를 갖다가 데이터 타입을 수정하거나 내지는 속성에 대한 이름들을 갖다 수정을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이 수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도 뭐예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한다라고 한다면은 향후에 수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정이 쉽지 않겠죠. 왜냐면 그 사람의 취향 자체를 갖다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일정한 어떤 룰, 규칙에 따라서 지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이나 또는 추가될 때 일관된 관리가 필요한 차원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아래 이를 보시면 이제 비디오 샵에 대한 부분들은 체인점과 그 다음에 사원이라는 두 개의 어떤 엔터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엔터티에 대한 부분들 속성이 나와 있는데요. 도메인 정의에 대한 결과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결과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보시면은, 먼저 뭐냐면은, 속성에 대한 이름 중에서요. 속성 이름이 정해지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게 되죠. 속성 이름 중에서 전미사로 한 2개 정도만 얻어내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대략 번호, 이름, 이런 내용들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뭐냐면은, 이렇게 얻어내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름과 관련된 뒤에 전미사 이름을 갖고 있는 속성들 리스트를 다 얻어내고요. 번호와 관련된 걸 다 얻어냅니다. 자, 이렇게 뭐냐면, 속성, 현재 뭐냐면은, 엔터티 구분 없이 모든 엔터티에 있는 속성들에 대한 부분들, 전미사만 따로 떼서 한번 구분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기다가 뭘 부여하자? 일관된 데이터 타입을 갖다가 부여하자라는 게 취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름은 당연히 문자가 되니까요. 오라클이 제공하는 가변 문자 내지는 문자를 지정하면 되겠죠. 바차라2라든지 바차로 지정을 하면 될 겁니다. 번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시퀀서를 이용해서 일련 번호를 할당해 줄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넘버로 한번 지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체인점 번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이해가 되겠죠. 신규 체인점마다 매번 새로운 번호를 갖다 일련되게 부여하면 되니까요. 넘버로 지정합니다. 그렇다면은 번호라는 정미사를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일관되게 넘버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이름은 가변 문자열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해 놓고 뭐예요? 그에 따라서 뭐냐면은 적절하게 길이를 갖다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업무에 따라서 제약 조건, 난널, 여부를 갖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된 것이 아래쪽에 보이고 있는 체인점과 사원이라는 엔티티 타입에 있는 속성들, 그리고 이에 따른 데이터 타입과 그다음에 크기 제약 조건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도메인에 대한 이름도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잠깐 빠뜨렸었는데요. 도메인에 대한 이름도 지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인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네임으로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번호인 경우에는 넘버 지정하게 되면 모든 번호에 대해서는 넘버를, 이름에 대해서는 네임이라고 부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요, 네임에 대한 부분들이 일관되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도메인에 대한 부분들 지금 잠깐 참고로 보시면요, 엔티티 타입마다
이름 내지 번호에 대한 부분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뭐냐면 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컬럼에 대한 이름으로서 그 기능,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조인할 때 사실 뭐예요? 체인점에 있는 이름하고 사원에 대한 네임 이름이 중복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파서가 판단할 때는 뭐예요? 이렇게 네임만 쓰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나요? 어떤 테이블에 컬럼에 대한 부분들을 식별하기가 힘들죠. 모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쿼리문에 오류를 발생합니다. 따라서 뭐냐면 앞에다가 항상 우리가 뭐예요? 어떤 테이블에 체인점의 이름입니다. 사원에 대한 이름입니다. 라는 테이블에 대한 알리아스를 표기해 줬었죠. 그런 경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도메인 이름을 지정할 때 앞에다가 적절하게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은 체인점에 대한 이름과 사원에 대한 이름 자체가 다른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컬럼을 들어가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도메인에 대한 정의도 한번 실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논리적인 설계가 끝나면 이제 물리적인 설계 쪽으로 하게 되는데요. 자, 물리적인 설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문자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에 대한 부분들은 다 바차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이블 프로퍼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네임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죠. 자, 이름을 갖다 어떻게 지정할까라는 과목이 되겠죠. 자, 과목에 대한 부분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서브젝트라고 한번 이름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밍 룰에 따라서 이제 앞에서 얻은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리네임 보시면요. 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코드인데 이제 컬럼 이름을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코드니까 뭐예요? 코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름에 대한 부분들은 name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에 대한 부분들은 description이 되겠죠. descript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name이라고 부여를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앞에다가 테이블에 대한 이름을 갖다 명시하게 되면은 과목에 대한 이름으로 정의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테이블에 대한 조인 시에 독이랑 컬럼이 발생했을 때 테이블에 알리아스를 붙이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죠. 참고로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시면은 코드와 네임, 디스크립트에 대한 컬럼 이름이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데이터 타입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되겠죠. 데이터 타입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네임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름에 대한 부분들은 문자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스트링으로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에서 스트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타입 중에서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차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차 20자리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한글 10자까지가 되겠죠. 한글 2바이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름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난널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임에 대한 부분들은 가변 문자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난널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데이터 타입에 대한 부분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설정이 되면은 ERD에서 이렇게 변경을 갖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리적 데이터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봤었는데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설계에 대한 부분 보시면요. 첫 번째 고려할 점은 데이터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갖다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어떤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엔티티 타입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무엇인지 데이터의 관점에서 항상 사고에서
설계를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산출물로 첫 번째 얻어지는 것이 엔티티 타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타입이 얻어지게 되면은 엔티티 타입 정의서를 통해서 산출물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설계 과정에 있어서는 중간중간 문서화할 수 있는 작업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엔티티 정의서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냅니다. 정의서를 통해서 시스템을 의뢰했던 사람하고 개발하는 입장에서 뭐예요? 엔티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얻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엔티티 타입은 타입 간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 설정 우리가 배웠습니다. 관계 설정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죠.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무결성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DBMS가 갖는 특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편이 DBMS를 갖다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결국 엔터티에 대한 부분들도 개개의 엔터티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은 결국 여러 개 엔터티에서 중복된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중복을 최소화하고 또 어떤 경우 데이터에 대한 결함이 되겠죠. 결함을 갖다 없앤다라는 겁니다.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관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정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DBMS에서는 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은 중복을 최소화하고 무결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나 포린 키가 그 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엔티티 타입에 저장된 엔티티는 어떻게?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수정이나 삭제가 될 수 있겠죠. 이때 뭐가 필요하다? 엔티티에 접근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엔티티 타입에 저장된 레코드를 갖다가 특정 레코드에 접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식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식별자를 정의한 부분들이 세 번째입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이 두 번째,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죠. ERD, 다시 말해서 논리적인 설계에 대한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식별자. 네 번째, 속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속성을 통해서 결국 타입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하나씩 정의할 수 있게 되죠. 산출물은 속성 정의서를 통해서 작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설계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정교화를 통해서 검증해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재의 정교화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굳이 정교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에 대한 일련의 내용들이 정교화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교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네 번째 과정을 통해서 검증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네 번째 과정이 정교화에 대한 내용들을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교화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교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진행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교화에 대한 부분들은 검증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성한 ERD 및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산출물들, 문서 작업된 결과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논리적인 데이터 설계에 대한 결과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실제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데이터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더 존재하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물리적인 단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 첫 번째는 먼저 다데다 관계에 대한 부분들, 다데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엔터티에 대한 부분이요. 엔터티에 대한 통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합할 건지 아니면은 통합 이렇게 봐야겠죠. 통합입니다. 그래서 엔터티에 대한 부분을 통합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둘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 설계 이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보시고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엔터티에 대한 통합 부분들은 결국 그 엔터티에 대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뭐냐면 하나의 어떤 단일한 엔터티로 내지는 각각 세분화된 엔터티로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겠죠.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경우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사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데 사원이라는 엔터티 안에 뭐냐면은 사원에 대한 기본 정보 생각할 수 있지만요. 기본 정보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학력, 경력,
등등이 사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사원 테이블에 둘 건지 아니면은 사원에 대한 기본 정보를 따로 두고 그 다음에 기본이 되겠죠. 나머지는 어떻게? 사원을 갖다 참조하는 또 하나의 엔터티, 학력에 대한 엔터티, 그 다음에 경력에 대한 엔터티, 별개로 둘 것인지 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판단에 대한 근거는 결국 데이터에 대한 질이 접근을 할 때 사원에 대한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다 원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예요? 학력과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테이블 조인해서 발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의 단일 테이블에서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원에 대한 기본 정보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에 두는 것보다는 나눠서 두는 것도 그 설계에 대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논리적인 데이터 설계에 있어서 보다 좋은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논리적 데이터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계속 이어서